이번 강의에서는 안드로이드 앱을 하나 만들고 그 구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Create New 프로젝트를 누르면 프로젝트의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Empty Activity를 선택하고 Next를 누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설정 값을 입력하는 창입니다. Name 항목에 프로젝트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이 책의 5장에서 손글씨로 작성한 숫자를 인식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요. 그와 동일하게 프로젝트 이름을 digit classifier로 작성해 줍니다. 그럼 패키지 이름도 동일하게 com.example.digit classifier로 설정이 됩니다. 패키지 이름은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문자, 대문자, 그리고 숫자, 언더바가 허용이 됩니다. 언어는 자바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소 SDK를 설정하기 위해 Help Me Choose를 선택하면 각 버전별 점유율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6.0 마시멜로우를 선택하면 전체 안드로이드 기기의 84.9%가 이 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적절한 최소 SDK 수준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방금 본 대로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우를 선택할 것입니다. 피니쉬를 눌러 프로젝트 생성을 완료합니다. 프로젝트를 처음 생성하면 프로젝트에 필요한 여러 파일들을 다운로드합니다. 왼쪽 프로젝트 뷰에는 로딩 중이라는 화면이 뜨고 오른쪽 아래에도 역시 여러 모듈들이 다운로드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딩이 끝나면 이렇게 프로젝트 뷰에 트리 구조로 프로젝트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먼저 최상위에는 앱과 그래들 스크립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트리 구조는 파일 시스템의 트리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니고 개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적의 형태로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앱 모듈은 매니페스트, 자바, 그리고 리소스 폴더로 구성됩니다. 매니페스트 폴더에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은 모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가 갖는 필수 파일로 앱의 여러 메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바 폴더에는 자바의 소스 코드 파일이 있습니다. 실제 실행 코드뿐만 아니라 유닛 테스트나 인스트루먼테이션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코드들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리소스 폴더에는 앱에서 사용하는 리소스 파일들이 들어갑니다. 드로워블 폴더에는 화면에 그려질 그래픽 리소스가, 레이아웃 폴더에는 액티비티나 뷰를 구성하는 XML 파일이 들어있고, 민맵 폴더에는 앱 아이콘이, 밸류 폴더에는 색상, 문자열, 그리고 스타일이 포함됩니다. 그래들 스크립트에는 안드로이드의 빌드 관련 파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build 파일은 빌드 관련 스크립트이고 이렇게 .properties는 빌드 관련 변수들을 선언해 둔 파일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build.gradle 파일은 프로젝트용과 모듈용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모듈을 추가하면 모듈에 해당하는 build.gradle 파일이 그만큼 계속 추가가 됩니다. empty 템플릿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액티비티가 하나인 앱이 생성되는데요. 기본 생성된 파일들 중 액티비티를 구현한 main activity.java 그리고 UI 레이아웃 파일인 activity_main.xml 그리고 액티비티가 등록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는 앱의 패키지명, 그리고 앱 아이콘, 앱 이름, 앱 테마 등 앱에 관련된 여러 기본 정보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앱의 구성 요소는 어플리케이션의 하위 항목에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자동 생성된 메인 액티비티가 이미 추가되어 있습니다. 메인 액티비티에 인텐트 필터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 인텐트 필터는 어떤 인텐트를 수신할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액션으로 android.intent.action.main 그리고 카테고리로 android.intent.category.launcher를 설정해 두면 이 앱이 실행되었을 때 맨 처음 이 액티비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액티비티 외에도 서비스나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그리고 콘텐츠 프로바이더 등을 추가했다면 이 아래에 해당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제 이 메인 액티비티에 대한 코드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위치는 앱의 자바, 그 아래 패키지를 찾아가서 메인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먼저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는 앱컴팻 액티비티 클래스를 상속합니다. 앱컴팻 액티비티는 액티비티 클래스의 기능과 함께 이전 버전 안드로이드와의 하위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액티비티는 처음 생성될 때 onCreate 함수만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onCreate 함수 안에서는 상위 클래스의 onCreate 함수를 호출하고요. setContentView 함수에 레이아웃 파일을 전달해서 이 파일과 연결합니다. onCreate 외에도 우클릭, generate, 그리고 override 메소드를 통해서 이 앱컴팻 액티비티가 정의하고 있는 여러 함수들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onStart나 onStop, onDestroy 등 액티비티의 생명주기와 관련된 여러 함수들을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 액티비티에서 set content view로 설정했던 이 레이아웃 파일의 XML 파일로 따라가서 이 레이아웃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리소스 폴더의 레이아웃, 그 아래 activity underbar main.xml 이 파일입니다.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디자인 뷰로 화면이 먼저 보일 텐데요. 오른쪽 위쪽에서 코드를 눌러서 레이아웃 파일의 코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XML의 루트로 constraint 레이아웃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아래 텍스트 뷰가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constraint 레이아웃은 일정한 정렬 규칙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 뷰를 정렬해서 보여주기 위한 레이아웃이고 텍스트 뷰는 화면에 텍스트를 보여주는 위젯입니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과 텍스트 뷰는 UI에 관련된 다양한 속성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레이아웃 위드, 레이아웃 헤이트처럼 가로와 세로 크기를 정의하고 있는 속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속성은 텍스트 뷰에서 보여줄 문자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바텀 투 바텀 오브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시작하는 그리고 중간에 컨스트레인트로 시작하는 속성들이 있는데 이 속성들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과 관련해서 여러 제약 조건들을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자세한 속성은 3장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 만들어지는 기본 코드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의 개발 언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안드로이드의 개발 언어로 사용 가능한 게 자바와 코틀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바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코틀린이 추가가 됐고 2019년에는 코틀린이 자바를 밀어내고 안드로이드의 주력 개발 언어가 됐어요. 그래서 개발자 사이트에서도 자바보다 코틀린 샘플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코틀린 책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드로이드 개발을 시작하기에는 아직은 코틀린보다 자바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만들어진 많은 프로젝트들이 자바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바를 구현하시는 분들, 자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더 많고요.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코틀린을 공부하시는 게 맞고 저 역시도 코틀린을 사용해서 앱 개발을 했었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자바가 더 적합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자바로 쓰게 됐고 또 어차피 코틀린과 자바는 100% 서로 상호 호환이 되기 때문에 코틀린으로 작성한 코드를 디컴파일해서 자바 코드로 볼 수도 있고 또 자바로 작성한 코드를 코틀린으로 바로 컨버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자바를 선택해도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어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의 빌드 툴인 그레이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레이들은 안드로이드의 소스코드, 리소스, 그리고 각종 의존성에 있는 모듈들을 빌드해서 안드로이드 기기에 설치 가능하도록 APK 형태로 만들어주는 빌드 작업을 수행하는 빌드 툴입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 페이지에서 그레이드 빌드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선 프로젝트에 있는 소스 코드와 리소스, 그리고 AIDL 파일 같은 것들, 그리고 의존성에 있는 라이브러리 모듈이나 AAR, 그리고 자르 라이브러리 같은 이런 모듈들을 컴파일을 해서 중간 코드인 덱스 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덱스 파일과 컴파일된 리소스를 합쳐서 APK 매니저가 APK를 만드는 거죠. 이 APK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안을 위해서 키스토어로 서명을 하는 과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앱 서명은 앱의 실행 파일이 정당한 제작자에 의해서 제작이 됐고 유변조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무결성 보장 기술입니다. 서명 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크게 서명 과정과 검증 과정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서명 과정에서는 앱의 실행 코드를 먼저 해시를 해서 해시 값 1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해시 값을 비밀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해서 암호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암호문과 최초의 실행 코드, 이 둘을 합친 것이 바로 서명된 앱입니다. 서명된 앱이 배포가 되면은 이 서명된 앱을 설치한 입장에서는 앱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앱 안에 들어있는 실행 코드와 암호문, 이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먼저 실행 코드를 해시를 해서 해시 값 2를 얻습니다. 그리고 서명된 앱 안에 있는 암호문을 공개 키를 가지고 복호화를 해서 앞에서 얻었던 해시 값 1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값이 같은지를 비교합니다. 만약 이 두 값이 다르다면 실행 코드가 변조가 된 것이겠죠. 이런 방식으로 앱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빌드를 위한 설정 파일들인 그래들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들 파일에는 프로젝트의 build.gradle 파일과 모듈의 build.gradle 파일, 그리고 setting.gradle 파일이 있습니다. 먼저 setting.gradle 파일에는 루트 프로젝트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포함하고 있는 모듈들이 적혀 있습니다. 기본으로 앱을 생성하면 앱 모듈만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include 앱만 추가되어 있고요. 모듈을 여기에 추가하면 이 아래에 모듈들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build.gradle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build.gradle 파일 두 개는 똑같아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프로젝트의 build.gradle은 뒤에 프로젝트 콜론 그리고 프로젝트 명이 붙어 있습니다. 실행해보면 레포지토리와 각종 의존성 그리고 클린 태스크 등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은 책에서 다루는 범위 안에서는 수정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듈의 build.gradle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듈의 build.gradle 파일에는 이렇게 뒤에 모듈이라고 써 있고 그 뒤에 프로젝트 이름과 모듈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면 그래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설정들이 이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적혀 있는 플러그인은 모듈의 그래들 플러그인 속성을 설정합니다. 지금 현재 이 앱 모듈이 어플리케이션 모듈이기 때문에 com.android.application이라고 설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라이브러리용 모듈을 만든다면 com.android.library로 설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컴파일 SDK는 컴파일할 안드로이드 SDK 버전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지정한 버전을 사용해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합니다. 이보다 높은 버전을 사용하는 기기에서는 정상적인 동작이 보장되지 않겠죠? 다음으로 빌드 툴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데 필요한 도구 집합의 버전입니다. 빌드를 할 때 여기 명시된 버전의 빌드 툴을 사용합니다. 특정 버전의 SDK나 빌드 툴이 필요하다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SDK 매니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는 플레이스토어 같은 마켓에 앱을 배포할 때 식별자 역할을 하는 앱의 아이디입니다. 플레이스토어 등록 전까지는 이 아이디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데 등록한 후에 아이디를 변경하게 되면 다른 앱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값은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 설정된 앱의 패키지 이름과 동일한 값으로 설정됩니다. 다음으로 min SDK 버전은 앱에서 지원하는 가장 낮은 SDK 버전입니다. 이보다 낮은 버전의 기기에서는 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타겟 SDK 버전은 앱의 동작 테스트가 완료된 SDK 버전으로 앱에서 권장하는 SDK 버전입니다. 컴파일 SDK 버전보다 낮거나 같습니다. 버전 코드는 앱에서 정의하는 버전 코드로 양의 정수값입니다. 사용자에게 공개되지는 않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의 업데이트 여부를 판단할 때만 사용합니다. 기기에 설치된 앱의 버전 코드가 플레이스토어에 배포된 앱의 버전 코드보다 낮으면 업데이트 대상이 됩니다. 버전 네임은 앱에서 정의하는 버전의 이름으로 문자열 값입니다. 이 값은 사용자에게 공개가 돼서 버전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메이저, 마이너, 포인트의 세 자리로 구성하는데 맨 뒤에 빌드 번호를 추가해서 네 자리로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인스트루먼테이션 러너는 JUnit4를 이용해서 테스트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JUnit 러너를 기본 테스트 실행기로 지정하면 됩니다. 빌드 타입은 빌드할 때 사용하는 세부 사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빌드 타입에는 디버그와 릴리즈가 있습니다. 디버그 타입은 다양한 디버깅 툴을 활용할 수 있고 디버그용 키로 서명이 됩니다. 릴리즈 타입은 난독화를 위한 프로가드가 적용돼서 릴리즈 키로 서명됩니다. 이 아래에 미니파일 enabled 그리고 프로가드 파일즈 항목은 릴리즈 블록 아래에 정의했기 때문에 빌드 타입을 릴리즈로 설정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미니파일 enabled를 true로 설정하면 코드 축소, 난독화, 최적화를 적용합니다. 코드 축소는 실행 코드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성 요소를 찾아서 안전하게 삭제하는 기술이고요. 난독화는 실행 코드의 클래스 이름, 변수 이름을 줄여서 생성되는 덱스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최적화는 코드를 검사해서 미사용 분기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프로가드 파일즈는 프로가드의 규칙 파일을 지정합니다. 코드 축소나 난독화, 최적화 과정에서 코드를 잘못 삭제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 특정 요소를 예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 옵션에서 소스 컴패리빌리티와 타겟 컴패리빌리티는 자바 버전을 명시합니다. 소스 컴패리빌리티는 자바 소스 코드의 버전을, 그리고 타겟 컴패리빌리티는 바이트 코드의 버전을 명시합니다. 보통 두 값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디펜던시에는 빌드에 필요한 내 외부 바이너리나 라이브러리 의존성을 설정합니다. 앞에 implementation 키워드가 붙어 있는 것들은 실행 코드를 컴파일할 때 지정한 바이너리나 라이브러리 의존성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로컬 라이브러리 모듈 의존성이나 로컬 바이너리 의존성, 그리고 원격 바이너리 의존성을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으로 설정된 라이브러리들은 원격 바이너리에 대한 의존성을 나타낸 것인데요. 콜론을 중심으로 맨 앞에 있는 건 네임스페이스, 가운데에는 라이브러리 이름, 그리고 맨 뒤에는 버전 순으로 명시를 합니다. 테스트 임플리먼테이션에는 유닛 테스트 시에 적용할 의존성을 설정하고요. 안드로이드 테스트 임플리먼테이션에는 인스트루먼테이션 테스트 수행 시에 적용될 의존성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만든 앱을 실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는 먼저 기기의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하고 개발 PC에 기기의 USB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됩니다. 먼저 기기의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에뮬레이터 화면이 아니고 제 테스트 기기인 픽셀 3의 화면을 스크린 미러링 방식으로 띄운 화면입니다.
여기서 실제 기기의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활성화하는 방법은 기기별로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기의 설정으로 들어가서 맨 아래에 있는 휴대전화 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시 맨 아래에 있는 빌드 번호를 7번 클릭합니다. 저는 이미 화면 미러링을 위해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개발자라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7번 클릭하면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됐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개발자 옵션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시스템 메뉴를 클릭하고 고급을 클릭하면 여기 개발자 옵션 메뉴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개발자 옵션을 클릭하면 여기 사용에 아마 ON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밑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 디버깅 항목에 USB 디버깅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게 ON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OFF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걸 눌러서 ON으로 바꿔줍니다. 네, 기기별로 개발자 옵션 메뉴의 위치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픽셀 기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아래에 있었지만 제조사별로 이 위치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검색을 통해서 개발자 옵션의 위치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PC에 테스트 기기에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구글 기기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버가 잡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드라이버가 안 잡힌다면 여기 SDK 매니저에서 SDK2를 선택해주면 여기 중간에 구글 USB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 항목을 체크를 하고 어플라이를 눌러서 설치를 하면 구글 USB 드라이버가 잡힐 수가 있고요. 다른 제조사의 기기들은 각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제조사별 USB 드라이버의 설치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 각자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버 설치까지 완료됐으면 여기 상단 툴바에 이렇게 기기 이름이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준비가 다 완료된 것인데 상단 툴바가 오른쪽에 좀 치우쳐 있어서 불편하면 여기 뷰의 툴바에 어피어런스의 툴바 요걸 클릭해주면 이렇게 툴바가 별도의 라인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면 기기 이름 옆에 있는 녹색 화살표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들 빌드가 시작되면서 기기에서 앱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기기에서도 디버깅을 위해 PC랑 연결할 때 이렇게 팝업이 하나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팝업이 뜨면은 허용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 컴퓨터에서 항상 허용을 체크해두면 다음부터는 팝업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개발할 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드가 완료되고 앱이 실행되면 이렇게 기기에서 방금 만든 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가운데 텍스트 뷰가 있고 앱의 이름이 타이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다른 건 아무것도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화면만 나오게 되고요. 다음 장부터 여기에 여러 구현들을 해가면서 좀 구체적으로 앱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